네, 어지러운 형국. 여러분들 생각이 더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국가 원로로서 해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며칠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으로 예, 이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가 이거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평가가 엇갈리면 안 되지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2년 전 3월 9일에 선택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에 어떻게 하면 잘 가야 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그게 지혜를 모아주고 그런 범위 안에서 지난 2년 반을 지금 임기 딱 절반에 와 있거든. 그렇죠. 네.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8일이지? 8일. 네, 오늘 9일입니다. 9일이니까 내일이 임기 반환점이구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년 전 5월 10일에 취임했으니까 내일 네. 임기 반환점인데, 네. 근데 이 임기 반환점에 와가지고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반환점에서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가 19%, 엠브레인이 17% 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어제 갤럽 여론조사는 다시 2%가 더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또 17%로 더 떨어졌는데, 갤럽이나 엠브레인은 자유우파 수호 세력 입장에서는 비교적 신뢰하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이 엉터리 조사 기관은 워낙 많거든. 네. 이거 비교적 신뢰하는 기관에서 이게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졌다. 이건 뭐 적신호입니다. 우리 경험상.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뭔가 자기의 잘잘못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몰려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것도 형식을 그 전날 네. 담화 및 회견 이렇게 언론에 알렸다고. 네.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그 전날 공개적으로 네. 담화는 빼세요. 네. 왜 빼야 되는가 하니까, 월요일 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통령의 국정 시정 연설을 하는 데에 거기에 대통령이 할 말을 비교적 다 담아 있지 않느냐. 예. 경제 외교를 비롯해가. 그런데 지금 국민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그리고 윤 대통령의 처신에 관련한 문제, 이것이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원인이라는 걸 누구도 인정하는 바니까 거기에 국한해갖고 회견으로 좁혀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데 결국 뭐 회담 회견으로 이제 진행이 돼가 네. 140분 동안 진행됐어. 그러니까 이게 2시간 20분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부산일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 대통령께서 처음 시작 때 국민들에게 크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면서 저와 제 아내의 여러 불실한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기자회견 내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으며 그래서 어떤 부분을 사과하는지 명확치 않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 그랬어요. 네. 기자들이 140분, 2시간 20분 듣고 나니까 잡히는 게 없단 말이야, 이게. 사과 내용에 대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보도한 유력지의 사설 제목이 어쨌든 사과,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네. 어쨌든 사과하니까 받아달라니까. 그 사과 내용을 구체화해서 얘기한 것은 잡히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된 김 여사의 향후 행보에 대한 과거 행보, 그리고 현재의 행보, 앞으로 행보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와 관련된 특별감찰관 문제나 이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인적 쇄신, 김 여사와 관련된 이게 라인이 대통령 비서실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이게요. 그 증거를 대라 이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는 것은 그 안에 수백 명이 근무하는데 눈치 코치가 없겠어요? 예. 그리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그 상황으로 봐가지고 김 여사 인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유료 대란 그리고 특검 문제 등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면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자신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눈길,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판, 그러니까 비난 조롱까지도 이게 역대 대통령들하고는 다른 현실 인식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을 가져요. 네. 그게 지금 시점이니까 요 현실 인식의 방식이나 태도를 앞으로 바꿀 수 있어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임기 2년 반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자신들을 향한 이 국민들의 현실 인식은 어떤 점에서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이 악날 목사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최재형이요. 최재형이라고 하는 친북 그 악날 목사가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역시 악랄한 유튜브 방송과 결탁해가지고 300만 원짜리를 제공받아가지고 그 카메라로 찍고 녹음하는 방법까지 손목시계처럼 차가지고 이걸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하라. 그래가지고 그 화면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 3개월 전에 이게 공개가 됐죠. 네. 그러니까 천하가 난리가 나버렸는데 이게 이제 사건이 됐어요. 왜 그러니까 좌파는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뇌물수수 뭐 김영란법 위반 뭐 이런 걸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결정이 났어. 네. 두 가지 점에서 그것은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고 청탁받은 것도 아니고 따라서 남편 대통령인 공직자와 관계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걸 김영란법에 적용할 수도 없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랬더니 검찰총장 이원석 요 직전 검찰총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용산서 발끈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네. 국민 눈높이라니.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불기소면 불기소지. 그런데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일단 심의에 맡겨가지고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옳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법적으로는 이게 몰카 가방백 수수 사건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요. 네. 났는데도 국민은 어떤 느낌을 갖느냐 하면 국민은 그래 그거는 받아들인다. 사법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 그러나 국민의 민심은 어떤가 하면 이겁니다. 저도 그렇고 어째 대통령의 부인이 그런 악랄한 놈하고 접촉이 됐느냐 하는 게 첫째. 뭐 여러 사정이 있지만 국민들이 그 여러 사정 얘기하는 거 구차하게 듣습니다. 둘째로는 대통령 부인이 반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선물을 받을 정도라면 더 은밀한 곳에서도 선물을 받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민심의 마음은 사법적 이 관점에서 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더 확대돼 가는 겁니다. 김 여사가 이렇다, 그 선물 받았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도 이런 거 아니냐. 아니, 이 대표, 네. 소문을 손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소문을. 예. 소문을 참. 두 손이나 가슴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4반세기의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지독한 중상모략을 당한 일이 몇 번 있다고. 네. 손으로 못 막아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순차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거와 관계없다. 이 사람은 그렇겠구나. 이래야지. 그 당장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리고 몰카 카메라에 화면이 찍혔단 말이야, 더더구나. 그런데 이것을 인식을 했다 그러면 그냥 대통령 부인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대검의 수사심의의 결정, 그러니까 죄가 안 됐다 결정 난 다음 날 마포대교 북단에 있는 자살방지센터를 방문해가 거기에 관계관들로부터 이제 브리핑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 신문들은 대통령 대신으로 가서 무슨 브리핑 받고 소문으로 지시도 하고 그랬다. 아니, 그거 갔으니까 궁금한 거 질문하고 답변했겠지요. 그리고 뭐 간식을 근무자들이 제공했다. 근데 그 시간이 퇴근 시간이 돼가 거기 북단에 마포대교 북단에 그 시간에 교통 혼잡도 좀 왔던 것 같아. 이게 이제 보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가방백 사건 어제로 결론이 났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이런 공적 활동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배심이 생겼으라고 생각하는데 요게 잘못이다. 잘못이라기보다도 요게 민심이 얼마나 날카롭다 하는 걸 이걸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그럼 역대 육공화국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뺍시다.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7명 대통령 중에 문재인까지 6명 대통령이 이 임기 반환점, 절반점에서 20% 이하의 지지율로 떨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 6명은 임기 중반까지도 다 30% 이상이었고,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는 임기 3년을 지나고 4년차 들어갈 때에 그때 15대 선거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할 정도로 지지도가 높았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유일한데 그 6명 대통령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제 얘기 들립니까? 네네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전부 국회의원에 낙선한 경험, 대통령 후보 경쟁에서 떨어진 경험, 네. 대통령 본선에서 낙선한 경험, 이걸 다 가지고 있다고. 네. 김영삼 대통령 국회의원 한번 떨어져,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떨어져, 대통령 본선에서 한번 떨어져, 그리고 대통령이 됐고, 김대중 대통령은 4번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네. 3번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4번째 대통령 되고, 네. 노무현 대통령은 뭐 알려진 대로 서울, 부산에서 국회의원 떨어지고, 부산시장도 떨어지고, 이명박도 국회의원 중도 하차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내 경선에서 이명박과 경쟁에 떨어져 버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본선에도 떨어진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당 경험, 선거 경험, 낙선 경험, 이게 민심이 얼마나 순간순간에 칼날을 갖고 날카롭고 때에 따라서는 비이성적이고 강팍하다 하는 걸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실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걸어갔어. 장애물 아무것도 없이 한 3, 40분 걸어가 대통령실에 뚝 들어갔다. 그 김건희 여사는 그 뒤를 따라서 가가지고 대통령 관저로 쑥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앞에 6사람이 경험했던 거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 중에 하나, 이게 윤 대통령 부부가 이제 이거 인식하라고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게요. 그 6사람 중에 한 분의 예인데 젊어서 국회의원 선거 나와가지고 선거운동 기간에 부인이
선거운동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술 취한 남자들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그래가고 막 삿대질로 비난을 당했는데 너희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일 하고 다니지 이렇게 막 욕설 퍼붓는데 그중에 한 남자가 피우고 있던 담배를 부인의 손등에다가 갖다 찧었어.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최근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걸 내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부인이었습니까? 대통령 부인이었습니까? 나중에 대통령 된 부인. 대통령 된 부인이요. 된 부인인데 국회의원 시절에. 네, 시절에. 예. 선거 때. 그러니까 아주 젊어서부터. 누굽니까? 그런 일? 누구예요? 아니, 그건 뭐 내가 다음에 밝힐게. 네네. 그리고 뭐 다른 예를 들면 명함 같은 걸 나누고 주다가 그냥 명함을 주는 손을 그냥 탁 손목이 끊어지라고 그냥 치고 가고 하는 이런 경우 다 경험한 사람들이. 네. 나도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네. 손목 치고 가는 거. 욕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하게 어떤 의미로 보면 말이죠. 레드 카펫이 깔린 자리를 밟고 이제 대통령 됐다. 그러니까 민심을 잘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앞에 대통령과 비교해 보니까 이런 이제 공통점과 다른 점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지지율이 하강 국면에 들어가고 굉장히 위협적인데 왜 레임덕도 오고 이렇게 야당도 자꾸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런 점을 윤 대통령 부분은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이 두 가지를 이 단계에서 윤 대통령이 결단하기를 촉구하면서 두 가지를 권고하려고 합니다. 네. 하나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국민하고 공약한 게 있습니다. 청와대를 효자동에 있는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게 된 것은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다. 대통령실 따로 있고 뒤에 관저 있고 비서동이 따로 있고 거기에 춘추관이라는 기자실이 있어서 대통령이 기자 춘추관에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가. 그 국내지만은 네네. 겨울에는 차를 타고 가. 뭐 여름이나 가을에는 삼보삼보 걸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국민과는 괴리된 구중궁궐이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용산으로 간다. 가서 2층에 대통령 집무실이고 1층에 기자실이다. 그러니까 수시 기자회견하겠다. 이거 약속했어요. 수시 기자회견. 네, 그건 뭐 여러 번 변호사님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 지적하셨으니까. 예. 이 공약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출근길 즉석 회견은 안 하는 게 중간에 하다 안 하는 게 잘했고. 네. 그러나 수시 기자회견은 했어요. 가령 그 주제가 말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 풍문이 있다 하면 그걸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내려가고 이런 풍문인데 아니다. 그럼 기자들이 이런 점에서 그렇게 갔다 하면 아니다. 더 조사해 보겠다라든지 가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 여사 문제에 관한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번에 터진 그 명태균과의 접촉 관계 이런 것도 그게 다 하나하나의 이 즉석 기자회견 수시 기자회견의 테마가 되기 때문에 그때 씻어 넘긴다 이거야. 씻어서 페이지를 넘기고 이러면 2년 반 동안에 이게 온갖 얘기가 증폭되고 쌓여져서 손등에 때가 덮개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뭐 2시간 몇 분 동안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니 그게 제대로 안 풀려있다. 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 네. 수시 기자회견 해라 이 말이야. 수시 기자회견. 네, 그 뭐 여러 번 강조하셨으니까. 예,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그다음에 네. 특별감찰관 이걸 왜 이게 대통령 직무 시작하기 전에 공약한 겁니다. 네.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져 가지고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처음 임명해가지고 효과가 있었어요. 네. 그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특별감찰관 만든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나?
아니 뭐 이제 말씀하세요. 네. 아니 이 마- 중간에 끊어버리면 아니 소용이 없는데. 아니 만들 것 같은데요. 특별감찰관.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짧은 기간에도 네. 대통령 직계 가족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접근하려고 하는 걸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두드러지게는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 우병우 수석하고 이석수 네. 특별감찰관이 충돌한 사건이 공개가 된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겠 전화로, 당신 왜 내 뒤를 캐느냐. 네. 특별감찰관은 뒤를 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친인척 그리고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뒤를 캐는 거예요. 뒤를. 네. 수사권이 없고 압수수색 구속 영장 청구권 없지만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그 존재 자체가 예방이 됐을 것이다. 만일 임기 초부터 특별감찰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여러 아이고 그 지저분한 문제 이거 다 나는 예방됐으라고 확신해. 네. 그런데 그 임명을 안 했다. 네. 미적거리고 안 했다. 뭐 북한 인권 대상 문제 뭐 애가 야당이 뭐 그게 응하지 않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자 임기 반환점에서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라. 네. 내가 이제 결론 내릴게요. 네. 민심이 어떻다. 민심이 어떻다고 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 부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네. 민심의 강물 위에 걸쳐진 외나무 다리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걷는 것이다. 네. 민심의 강물 위에 걸쳐 있는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이다. 네. 그 길이가 얼마냐? 5년 동안 걸어야 한다. 네. 걷는다. 그래갖고 밑에 민심이 요동치면 그 외나무 다리에서 굴러 떨어진다. 굴러 떨어지면 끝이다. 네. 내가 지금 보기에는 대롱대롱 달려있다 이거야. 그 역대 어떤 대통령도 반환점까지는 무사했다 이게. 그 뒤에 다 대롱대롱한 채로 이제 다 임기를 끝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절반 지점에 대롱대롱하다 이게. 네. 그러니까 민심이 이제 맹자가 한 말에 백성은 물이고 군주 임금은 배라고, 물이 흔들리면 배가 뒤집어진다는 그 논리가 같은 논리예요. 네. 외나무 다리를 걷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민심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 거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민심 인식 방향을 바꾸면 윤 대통령도 영리한 분이고 김건희 여사도 영리한 사람이니까 이 내 말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네, 것입니다. 그런데 민심을 두려워하라. 그런 우리는 민심의 외나무 다리를 5년 동안 걷고 있다. 지금 절반을 걷는 데서 지지율이 폭락을 했다. 네. 이걸 어쩌나 남은 거 민심의 외나무 다리에서 정신 바짝 차려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걷겠느냐. 해답은 나와 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민심을요. 제가 외람되지만 민심이라는 게 마녀 사냥에 당해서 민심이 왜곡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심을 왜곡된 민심이 다수를 점하고 그것에 눈치 보는 정치권이 싫어서 국민들은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을 선택했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변호사님은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은 다 썩었더라. 다 역대 대통령이고 역대 국회의원들이고 못 믿겠더라. 그래서 정치 경험이 없는 신선한 너 윤석열이 대통령 되라. 싹 쓸어버려라. 이런 의미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물론이지요. 네, 그래 그 민심이 네. 지지율이 말이야. 네. 그 19% 17% 나왔다고 한다면 17, 19%라고 하는 아주 견고한 지지층이 있어요. 네네. 그 이 지지층은 지금 제 이 방송을 듣고 저를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지지를 철회하거나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아니, 첫째로. 아니 그다음에 변호사님. 경험자를 뽑아놨더니 그 사람들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지지율이 또 떨어지더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네. 민심 무경험에서 온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민심 이거 참 조속변입니다. 네. 개팍하고 제가 국회의원 선거 떨어진 일이 있는데 그 순간에 뭘 느낀지 아십니까? 야 이거 이 민심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느냐. 분개하고 분노한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민심이요. 네. 그 현재는 뭘 믿어야 하느냐. 네. 뭘 믿으냐 하는 거 하면 이봉규 TV에서 열렬히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 박찬종은 열렬히 지지 안 했나요? 그렇죠. 네. 박찬종은 후보 단일화 위해서로 노력을 했고 그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차례 입건되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까지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나는 열심히 해서 윤석열 당선된 데 난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기준은 갤럽이나 엠브레인 같은 자유, 수호, 우파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이 여론조사 기관의 이 여론에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져 있다 하는 거, 그럼 그걸 일단 그 수치를 그래도 어중간하게도 믿어야지. 그거 전부 가짜다. 윤석열은 무조건 100% 잘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아니 전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변호사님 전부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광장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죽이라는 여론이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이라는 압도적 여론이었는데 그 여론이 옳았느냐? 민심이 무조건 옳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물론이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00여 년 전에 갑오경장 후에 예. 단발령이 내려가 고종임금부터 머리를 깎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의병이 일어나서 네. 이 머리를 깎는 거는 부모가 주신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것이가 내 목을 잘라라고 했다고. 네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민심이었다고. 웃기는 소리지. 지금 그래, 생각해보면 그렇죠. 마찬가지야. 예.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그래도 검증된 민심. 그 중에 윤석열 대통령 열렬 지지자가 17%, 19% 있다고 나와 있어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윤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객관적 이 수치 기반 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관찰하는 거. 네. 그게 지도자의 몫이지요. 그렇죠. 예, 그거는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도 보니까 여론조사가 다 엉터리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다 우위로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했는데 압승을 트럼프가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승은 선거인단 선거고. 어떻든 득표율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조속변이고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는 전제로 그러나 갤럽이나 엠브레인이 계속해서 갤럽도 틀렸습니다. 변호사님, 갤럽도 틀렸어요. 이러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하고 네. 내가 느끼는 것도 그냥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부산 사람인데 네. 부산 여론, 대구 여론, 서울 여론 내 나름대로 점검해가지고 잘하고 있으면 이 방송 할 필요 없지. 그렇죠. 잘하고 있으면 방송할 필요 없지. 좀 듣기 싫은 소리라도 윤 대통령 부부가 박찬종이 같은 사람 이런 소리를 하구나 하고 들어야죠. 네. 들어주면 좋은 일 아니겠느냐 이 말이야. 그럼요, 들어야죠. 이런 의견도 대다수가 많으니까 이런 의견을 들어서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앞으로 좀 소리인데 네. 오늘 아마 이 방송에 대해서도 저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왜 그러니까 윤 대통령 열렬 지지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저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예. 지지한다는 기반 위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봐라 이 소리지. 예, 지금 마지막 말씀이 아주 애정어린 정확한 말씀 것 쓰시네요. 지금 마지막 말씀하시는 게. 네, 이런 의견을 윤 대통령도 잘 받아서. 제가 종북 주사파를 지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재명이를 지지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건 아무도 의심을 안 합니다. 변호사님의 진정성은 아무도 의심을 안 해요. 생각이 조금 다른 거를 이제 표현들 하는 거죠, 뭐. 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도 너무 박찬정 변호사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르신한테 반박도 했습니다만, 변호사님이 진정성 있는 얘기예요. 부산 민심이, 부산 분이시거든요. 심상치 않더라는 거는 귀담아 들으시고,
그걸 어떻게 달랠 수 있는가. 민심이 100%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니까 달랠 수 있으면 달래면서. 그다음에 명태균 같은 우리 이제 우파들은 그거예요. 명태균 같은 사람한테 휘둘리면서 최재형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것도 물론 당한 거지만 왜 보수우파의 이런 어른들, 박찬종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뭐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보수우파에 그동안 많이 노력한 사람들은 왜 홀대하고 안 만나주고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하는 섭섭함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대통령 자리가. 아이고, 어려운. 네, 마치겠습니다.